벌써 이 원고 보낸 길로 한 벌써 또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이 책이 20년에 끝났나, 21년에 이제 큰 책으로, 근데 지금 23년이니까요. 그리고 원래 처음 강좌 자본을 강했던 게 2016년이니까, 그로부터는 7년이 지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합니다. 쭉 읽어 나오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 그럴까? 자본주의, 굉장히 자본주의라 그럴까? 우리가 속한 사회에 그리고 굉장히 근본적인 거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이 책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가치라는 말이라든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없는지에 대해서 뭐랄까 좀 벗어난 느낌이 있어요. 좀 떨어져서 보게 된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고 어, 온갖 일들, 그러니까 자본 한 권도 딱 보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길게 읽었잖아요. 겪어낸 느낌이 좀 있어요. 겪어낸 느낌. 제가 종종 그러는데 자본이라는 책을 겪어냈다 그럴까? 혹은 우리 사회, 자본이 그리고 있는 우리 사회를 지난 1년간 우리가 겪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좀 홀가분한 것도 있고 좀 떨어져서 보이게 되는 것도 있고 등산하고 비슷한 산에 비유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올라간다 바른 게 했는데 정상에 물론 뷰가 좋고 뭐 그런 거 있지만 산 꼭대기에 뭐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산 꼭대기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그 여정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쓸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쓸 때 집필 기간 자체가 몇 년 걸렸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다른 책 쓸 때하고 다르게 그리고 그 책을 쓴 것이 또 그냥 제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자본이라는 책을 어쨌든 해설하면서 쓴 거여서 체험으로서의 독서라 그럴까? 나는 자본을 읽었다기보다 자본을 겪었다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언젠가 말했는데 그런 느낌. 잠깐 이 책이 네. 우리들의 공유제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멋지네요. 네. 주세요. 음, 체험하는 감각과 누린다고 네. 하셨잖아요. 공유를. 네네네. 네.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선생님 네. 좀 원래 이 책 기획 자체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걸 위해서 기획된 거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만 그냥 읽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잡다하다라고 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뭐랄까 컴팩트하지 않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탁 써주면 좋겠는데 막 쓰고 듣죠. 할 얘기가 뭐였는지. 근데 한없이 풀어지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늘어나고 그런데 이 책을 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본을 읽기를 바란 거고 그리고 자본을 함께 읽기를 바란 거고 그리고 혼자 읽지 말고 같이 읽기를 바란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책을 할 때 출판사 제안을 받아들였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독서 모임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 책을 북클럽 그래서 자본이라고 책 이름도 했고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제가 1권을 집필하고 2권을 쓸 때는 1권을 독자들이 있고 그 읽은 독자들과 제가 2권 집필 동안에 만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12번 동안 만나게 돼 있어서 쭉 나온 거고 이 책이 설령 그 사이클이 끝났은 이후에도 또 서점들하고 쭉 이야기를 같이 했고 그 이후에 또 독서 모임 지금 입문세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같이 읽는 거가 있잖아요.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경험. 그 책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거를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점에서 지난 1년이 함께 읽었지만 또한 아까식으로 말하면 함께를 읽어냈다라고 할 수도 있을까 함께를 겪었다 함께를 느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감각은 모호한 것이어서 사람들은 개체를 중심으로 사고를 많이 하고 함께라고 하는 것은 관계나 함께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걸 말하면 그것을 점점 은유, 내지 비유로 생각하고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게 아니고 그게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건 그 함께라고 하는 그 감각을 점점 느끼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느낌도 있고, 특히 독서도 더 그렇고.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자본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던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속한 시대를 계속 비판적으로 탐사해 나간 책을 꾸준히 읽어왔기 때문에 저는 진짜 내용을 떠나서 진짜 고맙습니다. 왜 진짜 고맙냐면 사실 제가 고마울 일이랑 마르크스가 고마울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고맙다는 게 제가 사실 여기서 힘내가지고 이번에 대학 강의를 하면서 자본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냥 원래 다른 거 했는데 니체 강의 하던 강좌인데 그냥 자본을 읽고 싶다 같이.
저도 대학에서 아주 드물게 몇몇 선생님이 강의를 한 그 짧은 시기에, 요즘은 이제 자본 강의 하는 것도 없지만, 그리고 저 이전에도 없었고, 저 때 아주 짧게 대학에서 자본 강의가 열렸었는데, 그 혜택을 받았는데, 받은 거를 학생들이 나눠주고 싶다, 그리고 공유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입문세 하면서, 10명이든 5명이든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자본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코멘트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읽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마땅히 그 답을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적절한 답을 저 역시 갖고 있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너무 필요한 것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떠올릴 때 갖고 있는 것들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대만큼이나 지지자들도 자본을 읽고 자본을 통해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 국가들이 있었고, 체제가 있었고, 그걸 다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것이다라고 말했던 많은, 어쨌든 이게 마르크스주의야라고 말했던, 그리고 저것이 마르크스주의이기 때문에 문제야라고. 마르크스는 역사상에 예수만큼이나 많은 지지자와 반대자를 갖고 있는 인물이고, 그러니까 동지와 적을 갖고 있는데, 그 때로는 동지들이 마르크스를 만나기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적들이 너무 만나기를 어렵게 만드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차라리 마르크스에 별 관심도 없는 지금이야말로 마르크스를 좀 읽었으면 좋겠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도 세계적 이름에서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 축적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에 있고, 뭐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생태적인 위기도 그렇고, 또 뭐 소위 뭐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시스템 하에서 힘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진짜 이 문제를 던져보기가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자본을 읽을 때, 이 자본론, 이 자본을 읽을 때,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가치 있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축적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자꾸. 너무 철학적으로 질문을 던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가치 있다고 말하고 무엇이 가치 없다고 말을 하고 그 가치를 누군가 축적한다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근본적인 물음을 자꾸 던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본을 저는 우리 시대의 가치 비판, 가치론 비판 이렇게 읽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꼭 경제학자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건 별개 문제. 그걸 혼동하면 안 돼. 그렇지만 왜 또 그걸 구별해야 되죠?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는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축적하고 어떻게 배분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 물음을 던질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 답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본을 왜 읽어야 되냐는 질문만큼 허망한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자본을 왜 읽어야 되냐. 읽어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읽어보면 그 질문이 사라져요. 근데 안 읽는 동안에는 계속 그 질문이 살아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부정을 말씀하셨어요. 부정의 부정.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야, 그만큼 쉬운 일도 없다. 그만큼 힘든 과업이었지만 두 번째 부정의 부정 그만큼 쉬운 일도 없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이 페이지 읽어봐도 그만큼 쉬운가? 너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쉬운 일도 없다는 얘기는 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 한편에서는 너무 우울한데 우울한 얘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또 진심도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누구 말대로 옛날에 지적이 그랬나? 영화를 보면 지구 멸망에 대한 얘기 많아요. 해성 충돌이든 뭐 황폐화가 돼가지고 다 인터스텔라처럼 탈출해야 되든 지구 멸망에 관한 얘기는 많지만 자본주의가 멸망한 사회에 대해서 자본주의 이후에 어떤 다른 사회를 생각이 어려워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갔거나 뭐 이상한 거 아니면
자본주의의 적의 대안이다라고 볼 만한 걸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즉, 지구 멸망을 상상하기가 쉽지, 자본주의를 넘어서 어떤 생산 양식을 사고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고 포기해버리거나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좀 쉽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뭔가 거대하게 무슨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생산 양식 뭐 이렇게 묻지 말고,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다른 삶의 형태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혹은 아까 이제 조금 너무 미시적인 얘기는 내가 자본주의적으로 안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문제를 던져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모임이 조금 덜 자본주의적인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우리가 조금 나아가라면 자본주의적 그것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새로 시작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가 발전시켜 놓은 많은 것들 속에서 만들어 보자는데, 전화 쓰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이용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컴퓨터 쓸 수도 있고 AI도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알게 되는 첨단 과학 기술 지식들을 다 활용해 보기도 하고, 오늘 그 오선미 선생님 신화적인 어떤 지식도 우리가 참조해 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활용할 때 우리가 그렇게 무능한가?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돌파할 힘이 그 정도도 없나? 라는 생각에서 의외로 우리는 가진 것이 꽤 많을 수 있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왜냐면 마르크스 말을 제가 이제 뒤집어서 해석한 거죠. 첫 번째 일만큼 첫 번째 부정은 정말 어려웠다고 말을 하니까, 그럼 두 번째 부정은 쉬웠다는 얘기네.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네. 그러면 됐네, 뭐. 첫 번째 부정 그 어려운 일도 가능했는데, 그러면 그보다 훨씬 쉽다는 두 번째 되는 거 아닌가? 그 긍정의 정신 있잖아요. 좀 발랄한 거. 재기발랄함. 그 정도의 좀 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은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자본 1장에 이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 있는데, 마르크스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이상향으로 그린 게 아니고요. 굳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 낮은 단계예요. 자본주의적 요소가 좀 남아있는. 그런데 자기가 이 능력과 일을 하고 그 일한 만큼 배분을 하되 어쨌든 그것이 생산이 사회적으로 기획되는 이런 식의 것들을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부르고, 완전히 이상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자유로운 코뮌 뭐 이런 느낌인데, 마르크스의 어법에서 보면 생산의 사회적인 어떤 컨트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개인과 집단할 때 그 개인으로 볼 건가에 대해서, 예전에 마르크스가 되게 젊었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아주 개인적인 시대와 보편주의 시대와 사회적 개인, 사회적 개인이란 말은 그 개인의 개인성이 사회적인 것, 함께 속에서 나타난 것,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조금 더 싱귤레리티에 가깝게 해석을 좀 적절히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사람들 각각의 개성들이 있는, 균질화되지 않고 획일화되지 않고 전체주의화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그 개성이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타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데이비드 쿠퍼와 영국의 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정신의학 운동하던 사람인데 1970년대 정신병원 다 폐쇄하고 이렇게 반정신의학 운동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구호가 있는데 너무 제 마음에 든 거 있어요. 더불어 나 자신 되기,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서 나는 당신들처럼 살 생각이 없다고, 당신들처럼 살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라고. 나는 나답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당신들과 함께 속에서 나답게 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신들과 함께 나답게 살고 싶다고, 그 속에서. 즉, 더불어서 나 자신 되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합이 상징하는 어떤 공동성 속에서 어떻게 독특한 삶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또 독특한 삶은 어떻게 어떤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을 나름대로 시도해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 속에서 커뮤니즘이 정의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재산이 있는데 뺏겨서 이제 자본이 됐는데 다시 그걸 환수하면 개인적으로 환수될 거라는데, 이 말은, 마르크스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국가적으로 뭐 소유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유화가 대안이 아니고, 아마 예전 개인이라고 말했지만 원래 개인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다시 글이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연합 속에서 어떤 개별적인 프로퍼티가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고민이 매우 있다. 우리가 이행해야 할 곳에, 이런 것 같고요. 소유권에는 상품 소유할 때 말했지만 처분이라는 냄새가 너무 강하고, 그런 의미에서 함께 속에서 특별함, 독특함,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독특함이 어떻게 함께를 나을 수 있는, 함께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고민. 덜 자본주의적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 단순히 아니 선생님 말씀하신 거 조금 뭐 소박하게 해서 지리산 가서 살자 이런 자연인이 되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실 거고,
여기서 제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덜 자본주의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모습이 제가 하나씩 할 수 있는 방법일까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볼 부분이 많지 않나. 그 방법이 음, 뭘까? 과거가 때로는 아까 제가 공유주의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공유주의 기억이 사라졌다고 마르크스가 말했을 때, 이제 기억조차 남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제가 맞장구 쳤지만 그렇다고 제가 양을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풀 먹을 공유주의 찾으러 다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사라졌다고 했던 그 기억, 그 아마 그 함께의 기억이 뭔가라고, 자본주의에서 불가능해졌다고 하는, 그건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상품화해서 팔아치울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날 심지어 21세기 지금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 이 관계에서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모임, 이 책 읽기 모임 혹은 책을 상품, 어떤 저자가 제가 이 판매 전략 속에서 이걸 노려가지고 이 모임을 하면 돈도 받고 이 책을 한 권이라도 더 팔아보겠다고 하면 되게 자본주의적 발상일 텐데, 우리가 어떤 독서라고 하는 행위 속에서 함께라고 하는 이 관계가 덜 상품적이고 상품화 질서에 빠져들지 않고, 그것이 뭔가를 불축적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은 관계들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 할 때 아마도 자녀분이 있고 혹시 방 청소를 대신해 준 적이 있거나 밥을 혹시 한 끼를 차려준 적이 있거나 돈도 안 받고, 다 비자본주의적이죠. 예, 식당에서는 불가능했겠지만 기꺼이 누군가에게 뭔가 선물해 본 적이 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본주의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지 않은 건 너무 많고, 사실은 생태 질서는 자본주의지 않으니까요. 태양이 우리한테 햇볕을 자본주의적으로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산에서 물이 떨어질 때 그게 자본주의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고, 어, 우리가 거기서 산책을 하는 게 자본주의적이지 않고, 그런데 그게 테마파크가 되면 또 달라지겠죠. 생각보다 우리 삶은 자본주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말씀드린 것 같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 자본주의적이에요. 월급 받고 임대료 내고 뭐 고용하고 누구 뭐 물건 만들고 할 때마다 개입합니다. 자본주의.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불가피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제 영화 봤는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인가 보셨어요? 영화 좋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었고, 한국사의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기괴하게 그 삶에 나타나는지, 예, 봤는데, 그거는 뭐,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고, 재산에 대한 열망이지만, 한국식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열망이고, 그게 어떤 인간관계를 요청하고, 그게 또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 어떻다든지 본성이 어떤 상관이 없어요. 이 배치에서는 누구든지 그렇게 들어가면 그런 욕망 구조가 생겨나고 지배하는데, 그 영화 볼 때도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네. 다른 사회적 관계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 정말 절망적이죠. 정말 그게 없다면.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고, 자본주의 이전이 무조건 유토피아였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거긴 또 그 나름의 폭력이 있었을 테니까. 사실 저는 아까 오선민 선생님 아까 다시 이 책 광고하게 되는데 감동했어요, 진짜로.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먹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이 고민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아주 하부 구조를 생각할 때 맨날 경제 뭐 이런 거 드는데 모르겠어요. 더 밑에 윤리가 있고 더 밑에 자연학이 있는지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다른 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에 대해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럴 때 자본주의는 의외로 쉽게 비판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 국가 폭력이라는, 그러니까 폭력이 시대마다 있는데, 이 국가 폭력 소유, 요렇게 결합이 된 것이 자본의 탄생에 이제 결정적이다. 제가 그 처음 공부 시작할 때 근대성 공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19세기 말에 처음 서양 간 사람들 여행기 이런 거 보고 재밌어 했는데요. 처음 갔을 때는 뭐, 무슨 재수없게 치마 입고 여자들이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 다음 해에 갔을 때 완전히 이제 논조가 달라져서 어떻게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1년 만에 금방 이제 쟤들이 훌륭해 이렇게 가치 평가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를 사람이 바꿀 때 폭력적으로 저게 좋은 거야라고 이렇게 아까 이제 수업에 따르면은 그 회로가 중요한 거지
가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자본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이게 가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해지면 그것이 가치 있게 돼버리는 거니까요. 이게 되게 네. 이제 충격이어서 그거를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이제 제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수업이 좋았던 이유는 사람이 진짜 어떤 존재인가, 뭘 원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게 돼서 되게 좋았고, 근데 이런 설명에 따르면은 폭력이 어느 정도 강도와 수준이길래 이렇게 그 친구, 이게 너무 그 시기적으로 되게 짧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아까 법으로 보면 400년, 500년 걸리긴 하지만 산업혁명 이렇게 따지면은 뭐 몇백 년인데 그 전에 1000년, 2000년 이거랑은 지금 다른 폭력이 들어갔다고 설명해야 되나? 그 1000년, 2000년 친구들이랑 놀고 대충 이렇게 뭐 그래도 괜찮았는데 속속무책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 버린 걸까? 이런 거에서 다시 한번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라는 이제 자연학의 기반을 더 가지고 이 종의 어떤 뭔가 있나? 뭐 이런 다시 그런 문제도 생각하게 되고 요 폭력의 특별함 같은 게 조금 더 설명돼야 되나 이런 거와 이게 너무 설명상 강조되다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공유지를 상상할 때 이 자본주의 자체가 그 폭력이 너무 결정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우리들의 아니면 뭐 자율적인 공유주를 떠올릴 때, 그 발생의 폭력 같은 거를 이제 어느 수준에서, 우린 그런 게 없어. 우린 없어.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인가? 어떤 공유지도, 어떤 공동체도 어느 정도의 폭력을 갖고 가게 되죠. 이 이제 다른 이들이 만나니까. 그럴 때, 이 국가적 수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지금 이게 양으로밖에는 설명되지가 않고, 강도, 양, 이런 폭력이라는 문제를 논외로 둘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설명에서 너무 강조되는 것이 갖는 딜레마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치 생산 양식이랄까? 가치의 사회적 배치?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치로 만들어져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가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배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탄생했는가 이거고 아마 폭력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다. 본성이 아니다. 이제 뭐 마치 정치경제학자들은 자꾸 되게 자본주의가 인간 본성이 부합하는 취재인 것처럼 말하고 이쪽으로 오는 게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할 때 폭력이라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폭력이 있었던 것이 인간이 자연스럽게 뭐 이쪽으로 이행한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인위적인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근데 폭력의 역사적 형태들이 굉장히 있을 건데요. 인종적 형태도 있고 역사적 형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이 폭력을 정리하는 그 차원도 다를 거고. 그런데 국가는 어떤 의미에서 폭력의 응집체로 정의가 되고 그것이 국가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어떤 역사학자들 따르면 이제 국가 자체가 근대의 발명품이다라고 말을 할 때 뭐냐면 이 정도의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폭력이 이 정도의 규모에서 응집력을 갖고 유지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그 잔프랑코 포칭가는 사람이 그러는데 국가의 폭력이 아니라 폭력이 응집된 현상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걸 국가라고 부른다고. 예전에 있던 거하고 다르다고. 예전에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존재했던 것과 국가라고 하는 폭력 현상은 다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뭐 마르크스가 이제 그것까지 나간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것은 매우 강력하게 응집된 폭력이 유럽에 형성, 그것이 자본주의 넘어가는데 그 폭력이 자본주의를 디자인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해서 국가의 폭력이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과 자본주의가 맞물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국가 권력의 폭력 형성 과정이 없었으면 자본주의도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를 잡은 그 권력자들이 자본주의를 의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따져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 텍스트에서 크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때 이 지금 폭력이 개입됐다라는 게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적극적 의미에서 실제로 폭력이 이 시기에 국가라는 이름의 폭력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됐고, 그 과정이 자본 형성 과정에 최소한으로 말해도 매우 적극적인 그 촉매 기능을 했다라고 하기는 거기까지는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걸 폭력으로 환원한다 이러면 이제 매우 곤란해지, 그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연구 과제일 것 같기도 한데, 국가의 탄생과 자본의 탄생, 그리고 이제 또 한쪽에 하나 더 들면 이제 네이션 빌딩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국가, 자본, 네이션 이 세 가지의 맞물림 현상, 형성 과정의 맞물림 현상은 뭐 추정하고 많이들 이야기하니까요. 예, 그 정도에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들어가 보면 어떨지는. 그 인클로저가 그 제가 그냥 생각해보면 진짜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 땅이 네 거냐고. 음, 근데 갑자기 울타리를 쳐줬다는 거에 음,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음, 큰 당황함, 음, 혼란스러움, 그리고 말뚝박은 사람도 이게 뭔 짓인지 알았을까 싶은 건데, 금을 하나 그었는데, 음, 아까 선생님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어떤 태도와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다 음, 바뀌어 버린다라는 게, 네, 근데 여기서 왜 너무 당황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문제를 이전이랑 지금 음, 다른 충격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계속해서 이제 울타리가 쌓아지는 게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는 이 어리벙벙한 지점 같은 음, 부분에서 사고가 되게 그 이전에 그 구체제라는 게 되게 경직되어 음,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아까 그 음, 구체제가 먼저 해체된 것이 이유다. 음, 이것에서 구체제가 사유가 되게 좀 뻑뻑했다. 그런 네, 부분도 좀 인상적인 것 같고요. 그 호모사피엔스가 들어가는 모든 데에 큰 동물들이 다 죽어 나갔는데 그 음, 이유가, 아니, 그 오랜 기간 최고 포식자로 살았는데 쟤들이 뭐지 음, 하다가 다 당했다고 유발 하라리가 설명하는 거 보고, 아, 이게 속도가 음, 중요하구나. 이럴 때 음, 그 얼떨결에 이런 설명 같은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음, 자본주의의 탄생에 음, 있어서 어쩌다 보니 이런 음, 설명도 필요하지 음. 않나. 무게를 좀 제가 가볍게. 그럼요. 네. 오히려 저는 그래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전사와 역사를 구별한다는 게 이게 꼭 이렇게 올 일이 아닌데, 예, 방금 그런 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었네. 어쩌다 보니 일이 왜 이렇게 말려가지고, 뭐 이런 분위기 약간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봉건제는 또 그런 이유로 망했는데, 이를테면 그건 파헤쳐 내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을 텐데, 망했는데, 예, 그게 또 어쩌다 보니 일이 맞물리다 보니까 자본주의로 가버렸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역사의 어떤 시기에는 굉장히 강한 충격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역사의 어떤 시기에는 매우 작은 어떤 한 인간의 욕심이나 어떤 인간의 생각 없는 어떤 행위가 굉장히 큰 사건과 연쇄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어떤 국면에서. 그리고 아까 울타리를 친 게 생각의 변화를 이끌었을 수도 있고, 생각의 변화가 울타리를 친 걸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선후라기보다, 예, 어떤 멘탈리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그리고 그 멘탈리티 변화를 너무 극적으로 보여준 거다, 울타리를 딱 두는 것은. 어떻게 땅을 그렇게 볼 수 있지라고 사람들이, 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영주 이런 체험이 잘 없으니까요. 그냥 왕과는 또 다를 텐데, 갑자기 어쨌든 왕이 어디 울타리를 치고 여기는 왕의 땅이야, 내 땅이야라고 쏘면 되게 벙 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예. 그런 느낌처럼 영주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내 땅이다라고 울타리를 딱 친 순간, 땅이 뭐지부터 하여튼 다 복잡한데, 그게 울타리를 쳐서가 아니라 어느덧 벌써 생겼겠죠? 그 영주한테도 그런 생각이. 그 일들이 일어났다. 그 일들이 몇 개가 맞물리더니 생산 양식이 변화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본 처음 시작할 때 자본주의가 역사적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막스 계속 강조했잖아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생산 양식에서의 분원이라고 제가 말할 때도 그거 갖고 계속 말했지만,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독특한 것이다라고, 옛날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고, 아주 먼 옛날도 아니고 아까 오선민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불과 얼마 안 된 요 시기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독특한 것이다. 아까 그 할 때 말씀할 때 약간 떠오르는 것도 있었는데, 뭐 그냥 저도 아무 말이나 그냥 생각대로 막 던지자면, 의외로 이 변화는
크지만 또 큰 게 아닌가? 약간 거품 같은 건가? 그러니까 큰 하부 구조는 매우 인류학적이고 더 크게는 생물학적인 어떤 것들 위해서 그것의 의미가, 근데 어떤 의미는 크게 사물이 변동하지 않아도 아주 사소한 것에 마치 요리가 그 약간의 양념으로도 요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자본주의나 아까 산업의 기사들은 세팅을 자기들이 한 건 아니지만 이 세팅의 색조를 살짝 바꿈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 아까 그랬죠. 우리 일상의 하부 구조들 있잖아요.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은 잘 보면 이게 정말 자본주의적 기원인가? 라고 던졌을 때,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포인트가 이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매우 가치를 부여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자본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꼭 자본주의적 기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자본 처음에 읽으실 때 모를 때의 그 상황과 그러니까 알고 나서의 그 상황이 어떤 설레임과 두려움이 같이 있다고 막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랬어요. 거짓말 과장한 건 아니고, 매혹과 두려움. 이제 이 책 쓰고 나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이 책 그랬다는 얘기고요. 뭐,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장담하는 거 아니고요. 다만 조금 찝찝하면 남지 않나요? 이 책 1년 하고 났는데, 그냥 모른 척 하기에는 그냥 가깝게 누가 자본 막 욕하면 네가 일거는 봤냐 속으로 이런 생각도 욱하고 될 것도 같고 그냥 마냥 누가 세계 부호 1, 2위다 뭐 아마존에 누가 뭐고 뭐 저기에 뭐 X그룹에 뭐가 뭐다라고 해서 돈 많을 때 마냥 부럽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고 막 나도 한번 벌어봤으면 여기까지는 안 가겠죠. 나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 정도까지는 있겠지만 적어도 자본을 읽으면 그 정도 감각은 있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좀 불편하게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삶에 어떤 책이 영향을 미쳤다면 분명히 자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라고 했을 때, 증거 1, 증거 2 정도에 해당될 수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에필로그는 정말 쓰고, 괜히 제가 써놓고서 저도 뭉클했어요. 뭐냐면, 끝났구나, 이런 것도 있고, 네. 마르크스가 끝나고 그 엥겔스한테 편지 보낸 거 아주 짧게, 이제 마쳤다고. 그 전에 곧 쓴단 말은 몇 년 동안 사기쳤거든요. 근데 거의 다 썼어, 뭐 이런 걸로 몇 년을 우려먹었는데, 진짜 다 썼을 때는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마쳤고, 자네 생각에서 껴안고 싶다고. 그리고 딱 끝났는데, 너무 심플해서, 그, 단지가, 뭐, 군더더기도 없고, 네, 그걸 딱 읽고, 이 글 이제 딱 쓰는데, 진심으로, 그러니까 계속 거듭 말씀드리면 이 책 읽으라고 쓴 책 아니라고. 저자라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다른 책은 제 책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죠, 당연히. 근데 이 책은 진짜 거짓말 하나 없이, 자본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그리고 자본 읽는데 좀 도움됐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여럿이 같이 읽으면 좀 덜, 혼자 읽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때, 옆에서 이 책이 있으면 같이 동반자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썼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잡다해진 이유도, 모든 단락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했고, 누가 어디에서 머무를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이 체계적이지 않고,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분량도 엄청 두꺼워졌고, 근데, 그 마음으로 썼고, 그래서 에필로그 그대로 했어요. 누군가가 자본을 읽을 때 내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제 책 쓰면서 남의 책 위해서 써봤던 느낌으로 썼어요, 진짜. 니체에 됐을 때도 니체 전달하려고 쓴 게 아니고, 어떻게 내 얘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할 때 니체를 빌리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썼지. 근데 이 책만큼은, 물론 막스의 속생각은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스가 본래 뜻이.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막스를 정말로 잘 전달해주고 싶다. 그리고 특히 이 나라에서는 마르크스를 정말로 이 좋은 책을 잘 읽을 환경이 아니다. 여러 가지 풍토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잘 최선을 다해서 해설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썼어요. 항상 느낄 수 있었어요. 자본을 나랑 같이 읽고 있는 사람이 있지 옆에. 나와 같이 자본을 읽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느낌 속에서 사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와 같이 걷고 있고 벌써 1년이 되어간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는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저한테도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
검색하세요.